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오른 16,514.37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97% 상승한 4,161.46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1% 오른 1,879.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2위 이동통신업체인 AT&T가 지난 1분기에 36억 5천만 달러, 주당 7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호전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컴캐스트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8억 7천만 달러, 주당 71센트로 전년의 14억 4천만 달러, 주당 54센트보다 나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순이익이 5,300만 달러, 주당 86센트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2억 달러, 주당 1달러 21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7천만 달러, 주당 1달러 26센트 대비 5.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주택가격 상승과 이상 한파 등의 영향으로 2012년 8월 이래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계절 조정을 마친 미국의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480만 건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456만 건은 상회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인수합병 소식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0.85%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는 1.18%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도 2.02% 급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 오늘 25일부터 농촌 지역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농촌 상업은행의 지준율을 2%포인트 내리고 농촌 협동조합의 지준율은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례로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2009년 취임한 이후 5번째로 자신의 핵심 외교 정책인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엿새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일 기록했던 종가가 거의 비슷한 수치여서 종가 최고가에 턱끝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주 전 고성장 모멘텀주의 나스닥 지수에 급락이 있었지만 오늘장에서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주택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컴캐스트와 또 넷플릭스 등의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161선에서 마감을 됐습니다. 다우지수 0.4%, S&P 500 지수도 0.41%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 넘게 올랐고요. 영국 증시가 0.85%, 프랑스 증시가 1.18%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지난 어제였죠. 양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57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장에서도 이어져서 지수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월 23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지만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먼저 주택 지표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그래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존주택 매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현재 몇 개월치. 그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는 그나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새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은 많은데 기존에 이제 이미 지어진 집, 이 지어진 집에 대한 구매 수요는 조금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뉴욕 증시의 지표로는 오늘 나타난 주택 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PMI하고 제조업 PMI가 이제 주 후반으로 대기가 돼 있죠. 네. 뭐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주 초반인데 인상을 조금은 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그 보도 화면과 유관기관의 자료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로이터의 화면을 통해서 현재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보시고 있는 내용이 이와 관련된 보도 화면인데요. 여기 리세일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년 반 만에 현재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뒤에는 전반적으로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완만한 안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금은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뒤쪽에 좀 비췄고요. 그림은 이 눈이 내린 그 주택을 하나 비추고 있습니다. 역시 이 혹한 탓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현재 뽑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내용으로 보면 3월 지표인데요. 이 전미 부동산 협회죠. NAR이 집계한 부분인데 전월 대비 0.2%가 떨어졌습니다. 그 수치로는 459만 건이 됐고요. 이것은 2012년 7월 이후 현재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좋지 않으냐 이렇게 좀 물으신다면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가격이 현재 매매 규모가 7.5%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히 현재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앞서 매매 건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59만 건이 예상치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나쁜 지표로는 이렇게 이제 판단은 되지 않았고요. 여기 NAR 전미 부동산 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레스 릴리즈 화면을 현재 여기 보고 계십니다. 이 수치로 나온 부분을 표로 나온 부분이 앞 페이지에 있어서 그것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앞서 459만 건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요. 기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19만 8,500달러입니다. 20만 달러를 현재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3월 달에 주택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94만 6천 건이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2월 달에 44만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규 주택 매매는 그나마 좀 현재 잘 버티고 있지만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대비 1% 이상 올라와서 현재 높게는 4.5% 가까이 올라왔고 평균은 4.34% 그리고 향후 6개월 내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요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거의 100%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는 점, 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을 이 장기간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주택을 산 이 금액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석 기사에서 이 뒤쪽으로 가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존 주택 매매가 전체 규모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이 구입 희망자가 40에서 45%가 가장 이상적인 구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퍼센티지 비율은 30%, 전반적으로 10 내지 15%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열기가 현재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의 2월 주택가격은 0.6%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집계하는 기관이 이제 연방주택금융청도 있고, 네. 앞서 이제 얘기한 부분은 전미부동산협회가 이제 집계를 했죠. 오늘 공교롭게 주택지표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교차 분석을 통해서 현재 주택시장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연방주택금융청 FHFA의 오늘 프레스 릴리즈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 달 수치인데요. 0.6%가 오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번 수치죠. 지난번 2월 수치는 0.4%에서 0.5%로 올라섰고 2월 수치는 0.6%, 조금씩 이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는 0.6%인데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가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2.5% 전월 대비 좀 떨어졌고요. 그 밖에 서남부 지역, 서남부 중부 지역은 1.1% 올랐고, 그 다음에 산악 지역도 1.2% 오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그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선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0.6%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프가 상향이 됐죠. 0.6% 이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작년에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달이었는데요. 이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플러스권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의 매매 동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번 2월 수치로 보면 2005년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라고 썼습니다. 이 피크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격차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에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의 화면도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주택 공급업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좀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이 건설업자들도 모기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잘 살피고 영업 계획을 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지난해보다는 열기가 좀 꺾였다. 이렇게 봐도 무난한 분석이 아닐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테이퍼링과 관련된 소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존 윌리엄스 총재가 올해 말쯤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열기는 조금 뉴스로서의 열기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옐런 의장이 그 부의장 때 그 이전에 이쪽에서 총재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현재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옐런 의장의 복심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인사가 옐런의 의중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이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추가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은 이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 수치는 5.5, 실업률 수치는 5.5, 인플레이션 수치는 1.7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방시장 FOMC를 통해서 이 의사록에 수록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중반 정도로 봤습니다. 2분기 정도에 내년 중반 정도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서 2015년 중반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준과 현재 영란은행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특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의 위안화 소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위안화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견지를 합니다. 추가 절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견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안화가 약세로 되면 네. 달러 대비 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무부는 1년에 2번 이 환율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이제 담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관심은 좀 떨어졌지만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에서 나온 환율 보고서의 반기 보고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현재 언론 보도 화면은 BBC의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머스트를 썼네요. 강한 기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위안화에 돈을 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안화 강세 기조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안화의 변동폭을 올해 늘리면서 위안화의 절하폭이 올해 2.3% 이상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안화의 변동폭을 종종 1%에서 2%로 일일 변동폭을 높였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그 이전보다는 좀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의 자율적인 환율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은행이 관리변동 환율제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국 정부의 현재 입장 변화나 이에 대한 반박 성명은 현재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달러를 약세를 가져가게 되는 현재의 약 연준이 4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푼 부분도 달러를 약세로 끌고 간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위안화가 약세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대응 논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맞는 환율 정책을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내용에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부분은 쟁류 재무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은 유동성 창출과 내수 통화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환율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3조 8천억 달러 이 부분도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반대 논리도 이에 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외신 소식입니다.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데이빗 아이온이 테크 버블이 15년 만에 도래했다. 주식을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올해 1월 초에도 한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번 달이었나요? 이번 달도 뭐 바이오테크주들이 다소 좀 불안하게 네, 움직였었죠. 예. 그다음에 킹 캐피탈, 킹 디지털인가요? 이 IPO 때 네. 예, 그 처음에 상장됐던 상장 가격이 그 당일날 15%까지 떨어지는 등 네. 이런 좀 홍역이 치르면서 IT와 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들, 그 다음에 언론의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월가에서 가장 그 시장을 좀 좋게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인사들의 내용들도 많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논란은 다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미 경제 채널을 통해서 이 아이온이 얘기한 부분을 그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테크 버블 블루잉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테크 버블일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쇼팅 여기서는 이제 주가를 공매도를 부분을 좀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징후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데이빗 아이온은 현재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현재는 그 그린라이트 캐피탈인가요? 여기에 이제 그 대표로 있는 대표 펀드 매니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온은 데이빗 아이온은 2008년도에 이 리만 브러스 사태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하면서 시장에서 그 이름값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투자 서한에 여기에 그 포함이 됐고요. 이 그린라이트 캐피털이 가지고 있는 주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도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3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알파은행과 애플, 그 다음에 금도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일부 테크 주식들도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유통주인 콘, 그 다음에 태양광 플랜트 업체인 선 에디슨, 그 다음에 철강 업체인 포테큐스 메탈 그룹,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클 코어스 부분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중을 현재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테큐스 철강과 마이클 코어스, 칩포스트 멕시칸 그릴 등 일부 주식들은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손실난 기업들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크 버블이 징후에 대해서 공매도 기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으로 보면 롱과 숏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아이온이 현재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자꾸 튀어나오는 부분들, 그 뉴욕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외신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수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외국인의 6거래일째 순매수와 연기금의 매수 속에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HMC 투자증권, 현대증권 인수설에 급등을 보였고요. CJ ENM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 소식에 어제장에서 10%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은 6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역시도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2000선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사실 이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연기금과 함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는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대차 잔고가 한 1조 원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대차 잔고라는 거는 결국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 갚는 이 과정을 우리가 숏커버링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갚아야 되는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숏커버링이 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엿볼 수 있는데, 최근에 대차 잔고가 한 1조 원 이상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기관의 수급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설명이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자체도 이렇게 대차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 시장의 관점에서는 수급적인 논리, 실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수급의 논리로 시장 박스권 상단, 돌파의 기대감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논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HMC 투자증권, 현대증권 인수설 소식에 HMC 투자증권은 상한가가 풀렸고 한 종가 기준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현대증권도 8% 급등했네요. 네. 최근에 사실 증권주가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던 교보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바닥 대비 작년 연말 바닥 대비 따지면 거의 2배 수준까지 교보증권은 급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NCR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M&A 정부가 좀 나서서 이 M&A를 촉진시키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NH 투자증권이 우리 투자증권과 합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그 증권 회사가 아니면 모기업, 이 모기업에서 자금 그 여력을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대형 M&A 매물로 나온 대형 매물을 먹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아마 HMC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 현대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M&A 대형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매물, 그리고 현대증권도 매물이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M&A 이슈들은 아직까지 증권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장후 공시를 통해서 HMC는 인수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일단 기대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M&A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강력하게 인수를 해가라,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M&A 이슈의 기대감들은 증권주에는 늘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또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죠. CJ ENM입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 소식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5만 원 선을 보였는데 5만 원 선이 얼마 만이죠? 네. 사실 CJ ENM 얼마나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그 회사입니까?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을 CJ 게임즈와 분리를 하니 많이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실적을 미리 기관 투자자들이 알게 되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 내용이 돌면서 또 급한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면서 뭐 2만 원 초반까지 중반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불과 뭐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그 바닥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올라온 배경은 중국의 진출 소식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결국 CJ E&M은 우리가 뭐 흔히 TV에서 접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뭐 TV로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CJ E&M도 모바일 게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에서 워낙 그 매출 비중도 높고 실적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에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 부분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큰 잣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국의 텐센트와 제휴를 하면서 중국의 게임과 그리고 동영상 이런 부분들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 결국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뭐 이런 논리로 인해서 52,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CJ E&M 실적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진출 기대감까지 가미되면서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갖춰졌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이어졌던 수급도 오늘장에 이어져서 좀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이어간다라고 보고 싶고요. 뭐 또 딱히 특별하게 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요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시작합니다.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야, OCI 그리고 내일은 현대차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시장의 기대치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기대치를 충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실망 매물이 급하게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현대차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최근에 그 월간 판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닝 쇼크 정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지금 뭐 그 화학주라든지 조선주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실적에 따른 어닝 쇼크에 대한 아니면 뭐 실망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또 쏠림 현상으로 집중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흐름들을 보면 한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면서 한샘뿐만 아니라 뭐 NX라든지 현대 리바트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제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이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국 그 수급의 쏠림이 됐든 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됐든 결국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필요해야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코스피는 한 2,050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은 지금 뭐 연내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가 아까 수급적인 논리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결국 대차장후 감소로 쇼커버링이 이뤄지는 뭐 이런 부분들, 수급의 논리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 이 점도 오늘 시장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실적 시즌마다 항상 또 이 지뢰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은 여지없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험들을 매번 3개월마다 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저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지금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트를 좀 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실망 매물의 경계주의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고 실적을 확인해보고 가자는 리스크 관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중국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부실채권 펀드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인 둥팡자산관리공사가 10억 달러 규모 부실채권 투자 펀드에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철저하게 통제하다가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미세 조정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실채권을 외국인들이 받아가게 되면 그만큼 부실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존의 아주 위기국들,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보면 결국 부실채권을 잘 처리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또 그러면서 오히려 부실채권에 투자가들이 더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몰리는 모습은 결국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과거 모습을 본다면, 중국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이라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중국 입장으로서는 바닥권을 벗어나는 시그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들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결국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가끔 부실채권의 해결 시점에서 시장에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중국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이 성공적으로만 간다면 중국이 그동안 어려웠던 점을 지나서 터닝포인트 가능성을 알려주는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실채권을 잘 처리하고 성장한 또 유럽의 선례를 봤을 때 중국의 이번 행동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일본이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이 법인세를 25%로 낮추기 위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2에서 3%포인트씩 인하할 수 있다고 보도를 하던데요. 지금 그 법인세가 일본이 굉장히 높죠.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36%?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가 높다 보니까 자국 내 기업들이 이 법인세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이 일본 내에서 고용이 굉장히 안 되죠. 또 기업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를 걷어들이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러 봤을 때는 법인세 인상이 결국 일본의 지금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생산기지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던 모습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베 신조에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인세 인하를 보면서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소비세 인상에서 개인들 주머니 털어가고 기업을 살려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을 살리겠다 이런 건데, 몇 개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을 한 거나 좀 다름없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했다라고 하지만 법인세 인하를 한다면 이 부분은 참 일반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법인세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아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점진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한국에 점진적인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벌써 진행해서 지금쯤이면 일부 법인세가 상당히 좀 인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소비세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를 해서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또 그 세금 덜 낸 거로 해서 이익을 봤다면 어차피 그 고용된 사람들한테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 급여를 올려준다 그러면 결국 소비세 인상은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소비세 인상을 해놓고 거기에 세수를 맞춰놓은 다음에 다른 세수를 낮추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볼 정책을 위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거라고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효과에 대해서 본다면 저는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뭐 한두 푼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요소 정도밖에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 속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지난해 대비 급부상한 반면 중국의 매력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탑5에 들었고 중국은 1위에서 5위로 하락했더라고요. 전 세계 어떤 M&A 시장에 대해서 이제 CFO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유럽과 미국, 뭐 중국, 북미 거의 다 지금 그 M&A 시장에서 완전히 처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인도, 베트남이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그 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신흥국 시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는 이머징 마켓에 그 포트가 짜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상회할 정도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CFO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이 전략적인 시장으로서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저평가 국면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모습이라든가 또 외국인들이 그 원화를 환전해서 달러가 강세로 간다든가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메릴 린치, BOA 베릴리치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결국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빅베스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실을 작년 한 해 다 털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 털어냈다는 것은 새롭게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 입장이라면 조금만 이익이 나도 흑자 전환으로 다 돌아서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완성되는 국면에서 BOA 메릴 린치가 한국은 어느 전략적 시장으로서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 개인들이 고통스러웠던 3년이 있었다면 이제 상당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 특히 뉴욕 증시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고 어제 장에서 우리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장 계속 청개구리 장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은 너무 보이게 상승하면 누구나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정말 똑똑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공포로 주다 보니까 똑똑한 머리 가지고도 똑똑하게 대응이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흔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선점하는 그런 과정, 상승이 됐을 경우에 미리 선점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보죠. 아마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천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달에 지금 거래수로 본다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은 남았는데 저는 이달에 2,050을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050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도 웬만하면 상승 쪽에서 무게가 좀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나 매도를 너무 번갈아가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떤 매수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캔들, 월봉의 캔들이 5월선 위로 올라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월선과 20월선이 데드크로스가 날 것이냐, 아니면은 데드크로스 나는 것처럼 갖다가 다시 20월선에서 우상향으로 5월선이 틀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보통 경우 21선과 만나서 데드크로스 나거나 아니면은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다시 우상향으로 틀게 되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50 정도 가게 되면은 5월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게 우상향으로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의도적으로 틀어버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그게 틀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6거래일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직까지는 북한에서도 뭐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서해안 세월호로 인해서 이제 뭐 약간 침체 국면, 심리적으로 약간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50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3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상승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